국민 라디오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부동산 시장이 꿈틀대는 등 심리 호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빚내서 집 사라, 보험 들으라, 펀드 들으라, 이런 기사들이 난무합니다. 그렇게 해서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선대인 경제연구소는 일반 가게의 경제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확하고 정직한 경제정보를 전합니다. 험난한 한국경제의 앞길을 밝혀드립니다. 2015년 경제전망 보고서와 금융상품 지도 등 푸짐한 혜택을 드리는 새해 보고서 회원 가입 이벤트를 잘 활용해 주세요. 21일까지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문의 전화 070-7584-2050.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공항에서 뉴욕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막날라 기장입니다. Ladies and gentlemen. 이봐요, 스튜어디스. 내가 새싹 땅콩 져달라는 거 까먹었어요? 땅콩 더 드릴까요? 이건 그냥 땅콩이고 나는 새싹 땅콩차. 수치에 좋고 몸에 여기저기 마구마구 좋은 새싹 땅콩차 달라 그랬잖아요. 아우 골 아파. 손님, 그건 저희 비행기에 없는데요. 야, 사무장 오라 그래. 그리고 너 내려. 당장 색싹 땅콩차 가져와. 비행기 후진해. 기장입니다. 본 항공기 후진 안 합니다. 기내에서는 숙취로 인한 행패와 꼬장을 금지합니다. 새싹 땅콩차는 전창걸닷컴에서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전창걸을 검색하시면 전창걸닷컴이 나옵니다. 전화 주문은 070-8635-1288, 070-8635-1288로 가능합니다. 굿바이 행오버. 숙취에는 새싹 땅콩차. 네, 1월 9일자 아침 신문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경제의 상징, 간판, 시금석, 좌표. 삼성전자죠. 최경환 부총리 아닙니까? 예, 삼성전자군요. 예, 삼성전자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삼성전자의 이런 위상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중론이죠.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에 영업이익 5조 원대를 다시 회복하면서 실적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 실적이 지난해 3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상승 곡선을 탈지, 이거는 아직 불투명하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예. 올해 1분기, 2분기 실적이 관건이 될 전망인데요. 휴대폰에서 얼마나 반격에 성공할지, 이게 관건이란 겁니다. 삼성전자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 이루어지려면 휴대폰 중심의 IM 부문 영업이익률이 12%는 돼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으나 지난해 3분기에는 애플과 중국 업체에 치이고 밀리면서 7.1%로 급락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률은 소폭 개선됐지만 여전히 두 자릿수 회복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장에서는 삼성이 휴대폰으로 승승장구하던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한 애널리스트 말은 이렇습니다. 휴대폰 시장은 이미 성숙 단계로 접어들고 경쟁이 치열해져서 삼성전자가 과거처럼 20%에 육박하는 영업이익률을 기대하기는 힘들고 얼마나 잘 방어하느냐가 관심사다. 중장기적으로 휴대폰을 대체할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가 관건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한겨레가 이면에서 크게 다룬 내용이고요. 동아일보는 일면에서 삼성전자 바닥 쳤다, 거의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3개월 동안에 5조 2천억 영업이익 내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삼성전자가 그동안 보여왔던 이익, 또 상승세, 이거에 비하면은 미진해 보이는 것도 또 시장의 또 시각이기도 합니다. 예.
경향신문 신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대기업들이 직원들이 사용하는 폐쇄형 익명 게시판 블라인드 앱 감시에 나섰습니다. 회사원들의 익명성이 보장되는 블라인드 앱으로 직장생활 고충을 토로하고 부서 간의 정보도 공유하는데요. 휴대전화에 앱을 깔고 또 다니는 직장을 입력한 다음 회사 이메일을 통해서 임직원임을 인증받으면 닉네임으로 자유롭게 읽고 쓸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블라인드 앱 가운데 하나인 블라인드에는 웬만한 기업 게시판이 대부분 개설되어 있습니다. 제작사 측은 앱 이용자가 날로 급증하는 이유로 해외에 서버가 있고 이메일 정보는 암호화해서 관리자조차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건데요. 이 블라인드 앱이 관심을 모으게 된 것은 재벌 3세의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건도 블라인드 내부 게시판을 경유해서 바깥으로 전해졌다는 게 정설입니다. 당시 게시글에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DDA로 적혀 있었는데 이건 회사 직원들이 조현아 전 부사장을 표현할 때 쓰는 은어라고 합니다. DDA 뭐의 약자일까요? 따? 따인가? 예. 뭐의 약자인지 아니면 따인지는 뭔가 알 수 없습니다. 자, 보니까 말이죠. 현대자동차, SK, LG, 롯데는 거의 계열사별로 활동이 활발하고요. 언론사 중에는 장기 파업으로 사측과 노조 갈등이 심한 MBC와 YTN 등의 게시판이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재벌 2세, 3세를 둔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과 직원 가입 현황을 파악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게시글을 분석하고 특이 동향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전담 직원을 둘 정도인데요. 일부 기업에서는 추가 가입을 막기 위해서 앱을 사용하지 말라는 공지를 직원들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회사 전산팀에서 가입 인증을 위해서 특정 인터넷 주소에서 발송하는 이메일을 차단하거나 본문에 포함된 특정 단어를 걸러내기까지도 한다고 하는데요. 재벌 그룹 중에 그런데 삼성만 유일하게 게시판이 없다고 합니다. 한국 경제의 상징 간판 시금석 좌표라고 말씀드렸는데 삼성은 없습니다. 자체 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자체 앱이에요. 예. 자체 앱에 이런 블라인드 앱이 있어서 회사 내부에 비밀스러운 또 불편한 진실 이런 것들이 여과없이 나올 수 있는 건지 그건 의문입니다. 노조도 없는 회사인데 말이죠. 자, 한겨레 오면으로 가보겠습니다. 해고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44살의 한 노동자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난다고 합니다. 2009년 8월 옥수의 파업이 끝나고 몸과 마음의 충격 탓에 뚜렷한 원인도 없이 1년간 두 다리가 마비된 이 44살의 노동자. 죽고 싶다는 충동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우리 애들 잘 키우고 싶었는데 해주고 싶은 것도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해주는 경제적 고통이 가장 크다. 연봉 5,500만 원을 받던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 이 44살 노동자는 그날 이후 월 170만 원에서 180만 원을 버는 이용직 노동자가 됐습니다. 주부이던 아내도 이용직 노동자로 나서고 적금과 보험을 해지했습니다. 하지만 아이 둘을 키우느라 생활비가 모자라서 6년 동안 대출을 받은 빚이 7천만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경제적 고난은 모든 것을 흔들었습니다. 마음에 병이 생기고 평소 웃고 지내다가도 돈 얘기가 나오면 가족 간의 다툼이 발생합니다. 지난해 11월 마지막 희망이던 대법원마저 정리해고는 정당하다 이렇게 판결하자 이 부부는 일주일 동안 출근도 하지 않은 채 울었습니다. 법원만 믿고 6년 동안 버텨왔는데 그 희망이 하루아침에 사라져서 그야말로 절망에 빠지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쌍용차 해고자 생활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한겨레와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가 조사한 건데요. 예. 12월 22일부터 1월 2일까지였습니다. 전체 해고 노동자가 187명인데 이 가운데 56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예. 이분들 2009년 해고 당시 월평균 소득은 363만 원, 현재 월평균 수입은 213만 원, 현재 월평균 생활비는 196만 원. 해고 뒤에 늘어난 부채, 가구당 평균 5,276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채가 늘어난 이유, 딴 게 아닙니다. 생활비가 3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자녀 교육비 23%, 의료비 16%, 주거비 16%였습니다.
해고 이후에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냐? 77%가 경제적 빈곤 때문이다. 그리고 심리적 무력감 또는 고립감이 13%, 취업하기 어려운 점 6%. 근데 이게 다 한 묶음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한겨레 일면이나 또 그 오면 다른 기사에 보면 관련한 얘기들이 좀 더 있습니다. 예, 예. 일단은 13일에 그 새 차 출시를 한다는데 마인드라 회장이 한국에 온다고 그러고요. 예. 회사 쪽에서 이런 얘기 했다고 합니다. 이 새 차 티볼리가 한 1년에 12만 대 정도 생산, 예. 팔려야 생산을 하겠죠. 예. 이렇게 되면 해고자 복직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고려해 볼 수 있다. 예, 예. 고려만 하다 마는 거 아닙니까? 글쎄 지금 뭐 시민단체나 뭐 종교계도 좀 힘을 보탠다고 하는데 회사 쪽이 좀 전향적으로 나와서 어떤 좀 확약을 해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또 이효리라는 또 슈퍼스타의 그 광고비도 절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직하기를 희망하는가? 매우 희망한다. 85%, 희망한다. 10%. 자, 그런데 정작 여기서 눈이 멈춰집니다. 자살 등 극단적인 선택에 충동을 느낀 적이 있는가? 가끔 있다 54%, 매우 자주 있다 16%. 합해서 70%입니다. 예. 한국일보 신면 기사 보겠습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진 날 시험 응시 대신 대학 거부 선언을 냈던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고3이던 2008년 11월 13일 교육부 앞에서 공부하는 태엽 인형이 아니라 사람답게 세상에서 살고 싶다라고 외친 지금은 25살이 된 김남미 씨가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김남미 씨는 입시 경쟁 앞에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의 팔을 잠시나마 붙들고 공부를 왜 하는지 묻고 싶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김남미 씨 어떻게 지냈을까요? 대학 졸업장이 필요 충분 조건인 학력사회에서 주변인을 택한 대학 거부자가 된 거 아닙니까? 자처한 거 아닙니까? 알바 인생으로 살면서 여전히 노골적인 학력 차별을 경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김남미 씨는 대학을 거부한다더니 어디 한번 잘 사나 보자라는 세상의 시선에 멋지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지만은 우리의 세상 살기는 정해진 것처럼 팍팍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2011년 대학 거부 선언에 동참했던 박지영 씨 지금은 23살입니다. 현재도 구직 활동 중입니다. 지난해 8월 근무하던 대기업 가전제품 제조 공장이 파견직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전에도 이 박지영 씨는 콜센터, 식당 서빙, 공장 생산직 등 밑바닥 노동을 해왔습니다. 함께 생산직으로 일했던 중년 여성 노동자가 대학 졸업해도 취직하기 어려운데 차라리 대학 안 간 게 현명하다라고 칭찬하면서도 정작 자기 아들의 대학 입학을 자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박지영 씨는 씁쓸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는데도 사무직은 대졸자여야 한다면서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아예 배제한 중소기업의 학력 차별에도 이렇게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사회의 학력 차별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지만 이들 대학 거부자들은 그때로 되돌아가도 선택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군요. 알바조차 얻기 힘든 정규직은 고사하고 말이죠. 이런 현실에 이들은 직면해 있습니다. 한겨레 구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역시 노동관계 기사인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톨게이트에서 요금 징수원으로 일하는 40대의 박모 씨. 아펙스 서울이라는 용역회사 소속 노동자입니다. 한국도로공사 소속 노동자가 아니라요. 예. 2003년부터 한국도로공사 소속 기간제 노동자로 6년 동안 일을 했는데 도로공사는 2009년 요금 징수원들을 지금의 용역회사로 옮기도록 했습니다. 전에는 도로공사 소속이었던 거죠. 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도 회사를 옮기면서 이 박모 씨와 그 노동자들의 시급은 5,500원에서 4,200원으로 되레 줄었습니다. 150명가량의 요금 징수원을 거느린 용역회사의 사장은 무려 5명으로 모두 도로공사 고위직 출신입니다. 박모 씨는 줄어든 월급이 어디로 갔을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소속은 용역회사지만 이런 톨게이트 옆 도로공사 서울영업소에 도로공사 직원이 주로 시켰는데 특정 요금소에 줄이 길어지면은 원청인 도로공사 직원이 와서 따지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누가 와서 운전자가 시비를 걸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뒤에 차가 꼬리에 꼬리를 문다. 그런 상황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제 도로공사 직원이 와서 막 뭐라고 한다는 거지요. 징수원의 출퇴근이나 휴가는 용역업체가 도로공사에 일일이 보고하고 검토를 받았습니다. 4개조가 돌아가면서 3교대 근무를 하는데 개별조를 관리하는 도로공사 직원이 1명씩 배치됐다고 합니다. 징수 업무가 끝나면 원청인 도로공사 소속 관리자가 운전자한테 받고 거슬러준 돈의 액수가 맞는지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자, 이게 말이죠. 왜 장황하게 제가 설명하느냐. 이게 진짜 도급이라면 이런 일 하면 안 됩니다. 도로공사는. 적법한 도급이라면 모두 해서는 안 될 일이란 겁니다. 예. 지휘 감독을 하려면 그 하청회사 사람들이 와서 해야 되는데 예. 원청회사인 도로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예. 도로공사 직원이다 뭐 이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박모 씨처럼 일하는 요금징수 노동자는 용역업체가 아니라 원청인 한국도로공사 소속 노동자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 동부지법 민사 15부 판결 내용입니다. 예. 전국에 이렇게 일하는 노동자가 7,200여 명이군요. 네. 예. 이번에 승소한 분들이 529분이라고 하는군요. 예. 예. 앞으로 이제 소송이 좀 이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고요. 이렇게 간접 고용과 불법 파견을 남발하고 있는 주체 바로 한국도로공사 아닙니까? 한국도로공사는 공공기관이나 다름없습니다. 공기업인데요. 도로공사가 정부 정책에 따라서 외주화에 나서서 불법 파견까지 간 것에 대해서 법원이 제동을 건 셈이 됐는데요.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 이 책임을 물어야 할 텐데, 예. 여간 도로공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직접 고용할 계획은 없다라면서 항소 방침을 밝혔다고 합니다. 자, 십상시 문고리 권력 논란이 여전합니다. 한겨레 8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욕으로 좌천 인사를 당한 문화체육관광부 전 국장과장. 예. 이분들 대통령이 콕 찍어가지고 나쁜 사람들이다. 거명까지 하면서 말이죠. 쫓아내도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이제 지시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부당한 짓이죠. 자, 그런데 이 국장과장이요, 지난해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정윤회 씨가 자신의 승마협회 운영 개입 의혹을 제기한 시사저널 쪽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서 이 문화체육관광부 노모 전 국장과 진모 전 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지난해 9월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승마 대회에서 정윤회 씨가 자기 딸이 이제 준우승에 그치니까 시합이 불공정했다면서 외압을 넣어서 승마협회 관계자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의혹을 이렇게 우리는 그동안 접했었는데, 시사저널은 이런 내용의 사안을 기사로 내보냈고, 정윤회 씨는 이 매체의 그 시사저널에 박지만 미행설 기사와 함께 이 기사 내용을 문제 삼아서 기자를 고소했었습니다. 검찰은 시사저널 보도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려고 노모 전 국장을 조사했다고 밝혔는데요. 그 무렵 승마협회 관계자도 여러 명 소환 조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정윤회 씨의 외압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확인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자, 이 소환 조사한 시점이 지난해 9월입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나쁜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한 시점은 2013년 8월입니다. 한 1년 1개월 뒤에 이렇게 대통령으로부터 나쁜 사람들이라고 지목된 사람들이 검찰 가서 조사를 받은 셈이 됐네요. 조선일보 31면 사설이 이제 항상 게재되는데, 오늘 사설은 문고리 권력자들 호위무사 자초하는 새누리당, 이런 내용의 사설입니다. 예. 새누리당이 지금 문고리 권력자들을 비호하고 있다, 이걸 맹비난하고 있는 건데요. 이번처럼 전현직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들이 일제히 편을 갈라서 치고받는 일은 전례가 드물다. 그런 마당에 당청이 과거 관행은 없다는 이유를 들어서 이들의 국회 출석에 반대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궁색하다. 문고리 비서관들은 국회도 건드려서는 안 될 성역이라도 된단 말인가. 비선 의혹은 사법적 차원보다는 정치적 측면에서 책임을 추궁하는 게 더 현실적이고 타당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그렇게 더더욱 국회가 정면으로 심도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여당 지도부는 곧 끝나는 이번 임시국회 안에 주요 민생 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라면서 야당의 협조를 다시 촉구했다. 그러나 여당은 끝까지 문고리 비서관들에 대한 방호벽을 걷어들이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회가 의혹의 당사자를 불러내서 국민이 궁금해하고 미심쩍어하는 부분을 묻고 따져야 하는데 여당이 상당히 소극적이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곧 김기춘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다고 하죠. 그때 유감을 표명한다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글쎄요. 김기춘 비서실장이 그렇게 유감 표명, 값싼 유감 표명 한마디 한다고 이런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한 파장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 그걸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회견 때 무슨 얘기를 할지 그게 좀 분수령이 되겠죠. 아무래도. 진짜 이 위기를 벗어나고자 한다면은 기자들이 무슨 질문을 하더라도 다 이제 답변을 하는 이런 식의 청문회 형태의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 이상은 특히 대본이 있어서 문답 이렇게 사전 원고가 있는 식의 기자회견이라면은 기자회견으로 인한 국면 전환은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일보 정치면으로 가보겠습니다. 5면인데요. 새누리당 친박계가 연초부터 패권주의를 노고로 하면서 계파 갈등을 갈수록 악화시키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친박계가 김무성 대표에 대한 본격적인 견제와 함께 차기 원내대표직에도 강한 의혹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비주류 측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친박계의 헤게모니 강화 움직임이 박근혜 대통령의 당 장악 의지와 맞물려 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수직적 당청 관계가 더욱 공고화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현재 당대표가 김무성 의원 아닙니까? 김무성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사이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표면적으로 드러났던 두 사람 사이의 갈등, 그와 관련한 사건이 한두 건이 아니죠. 자, 이런 와중에 지금 하나둘씩 당직은 이렇게 친이계가 장악하다시피 하고요. 김무성 대표는 또 그런 친이계 장악에 대해서 사실상 문호를 열어주고 있는 꼴이란 말입니다. 친박 쪽은 참 다급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아이스크림 녹듯이 권력은 녹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이제 2015년 올해 박근혜 대통령이 반환점을 도는데 말이죠. 이제는 레임덕을 걱정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였단 말이죠. 그런데 당이 이렇게 박 대통령하고 척이 졌던 친이계들에 의해서 이렇게 갈수록 친박의 어떤 영역이 좁아지게 된다면은 앞으로 하반기 국정 운영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친박 쪽에서는 이제 워밍업 끝내고 이제 본격적인 당권 장악에 나선다는 겁니다. 이건 아무래도 또 2016년 총선 때 친박 쪽이 보다 많이 당선돼야 박 대통령의 퇴임 이후도 이렇게 고려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친박 쪽에서는 이제 패권주의를 노고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홍문종 전 아프리카 예술박물관 이사장 그리고 경민대학교 이사장인 홍문종 전 사무총장이 차기 원내대표는 수도권에서 나와야 한다라면서 사실상 출마하겠다 이런 뜻을 굳혔습니다. 본인은 의정부가 지역구 아닙니까? 수도권이죠. 그리고 현안마다 지금 친박이 김무성 대표 흔들기에 나섰습니다. 김무성 대표를 향해서 전횡, 독단, 사당화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공개적으로 이제 비난하고 있는데요. 수개월 동안 고민해서 내놓은 박세일 여의도연구원장 카드에 제동을 걸었고 당협위원장 100% 여론조사 경선 방안에도 조직적으로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친박의 움직임은 청와대와 뭔가 교감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을 낳고 있는데 말이죠. 앞으로 개파와 갈등이 표면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한국일보는 분석했습니다. 예. 차기 여당 원내대표 그동안 유승민 의원이나 이주영 의원이 가능성 높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분들도 친박 아닌가요? 근데 더 확실하게 센 친박 이제 홍문정이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까?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진짜 원조 친박이었고 2007년
대선 경선 때만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 캠프에서 거의 뭐 핵심 브레인 역할을 했었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쓴소리를 하죠. 예. 청와대 얼라들 예. 이런 표현도 했었고요. 예. 예. 이주영 의원 같은 경우 뭐 친박이라고 보기에는 뭐 충성도는 좀 낮아 보입니다. 어쨌든 이런 두 사람의 그 양자 대결로 굳어져 가던 원내 대표 경선 레이스에 보다 확실한 친박 넘어서 진박, 이 진박이 이제 원내대표가 돼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내부적 논의가 친박계 안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성, 친박, 진박,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앞으로 많이 애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일보 사설 보겠습니다.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기소된 연재욱 전 사령관이 인터넷 댓글에 대해서 오탈자까지 잡는 등 꼼꼼히 챙긴 사실이 1심 판결문에서 밝혀졌는데,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달 30일 1심 판결에서 연재욱 전 사령관에 대해서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전부를 알고 지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는 거죠. 국방부의 셀프 수사에 이어서 군사법원의 셀프 재판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탈자까지 잡는 이런 적극성을 보였는데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 이게 진짜 앞뒤가 맞지 않는 판결 아닙니까? 오탈자만 봤다는 얘기죠? 오탈자만 봤나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예. 예, 그래서 이제 한국일보는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판결문에서는 사이버 사령부의 활동과 국가정보원의 활동 사이에 연관성을 의심할 수 있는 대목도 등장하는 등 이 추가로 이 공소장의 그 내용 변경, 보완, 이게 필요하다라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번 사건은 여론의 압력에 밀려서 시작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수사 초기 단계부터 부실투성이었는데요. 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2심에서 공소장 변경과 함께 엄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선을 이렇게 매듭 지어집니다. 예. 우리 국민이 대체로 검찰을 못 믿는데. 예. 여기다 또 군 검찰이고요. 군사법원이란 말이죠. 예. 예. 불가능하죠. 예. 고 신해철 씨의 장협착 수술을 한 서울 송파구 한 병원이 재정 악화로 법정 관리에 들어갔는데, 이 병원을 상대로 의료사고 소송을 준비하던 환자단체는 피해자 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의료소비자연대 강태현 사무총장은 그동안 신해철 씨 말고도 이 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당해서 소송을 준비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병원이 재정 문제로 보상을 안 하면 피해는 환자들이 감당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해철 씨 변호인 측은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면 손해배상 판결이 나도 병원 측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손해배상 소송은 예정대로 진행하고 여러 방법을 강구해서 꼭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떻게 신해철 씨 사건이 터지자마자 이렇게 병원이 어려워지게 됐는지, 지금 이 기사에서도 보면은 어느 병원인지 알 수 없는 기역병원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말이죠. 책임 감당을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불분명합니다. 서울신문 12면 보면은 국민안전처의 안전용어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월파, 해점, 투묘, 묘박, 좌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는 겁니다. 이런 용어들이 일상적으로 써 있다는 거죠. 해점은 이제 땅 위에 일정한 점을 대신한 말이라고 하는군요. 예, 해점. 그리고 애찰이란 말도 있는데, 미지살핌, 익수자, 물에 빠진 사람. 예. 월파, 파도가 방파제를 넘음. 파향, 파도의 방향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런 건 차라리 애교스럽고요. 좌주선박이라면은 과연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는가. 좌주는 암초나 바위에 걸린 뒤 얹혀있는 상태를 뜻한다고 합니다. 예. 이런 용어들을 그대로 갖다 쓰면은, 그래서 사고가 나면은 사람들은 이런 자기들만 아는 그런 은어나 다름없는 용어들을 갖고
사건을 난해하게 만들 소지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예, 사실상의 암호네요, 암호. 암구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자, 이런 지적도 상당히 좀 일리가 있고요. 동아일보 일면 가보면은 대북전단 살포를 이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지하기로 했다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민간단체가 못 날리게 물밑에서 선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은 뭐 표현의 자유라면서 방치했던 정부 아닙니까? 예. 이제 와서 뒷북을 칩니다. 뭐 법원 판결의 여파도 있겠습니다만은 법원이 판단하기 전까지 국민 안전을 책임져야 될 정부가 판결 날 때까지 보자. 뭐 그 전에 저렇게 표현의 자유를 누린다고 하는데 내버려둬야지. 어떡하겠는가. 이랬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포탄이 날라왔고요. 긍정적으로 해석하죠. 이제라도. 예. 이제라도. 예. 부부싸움하다가 애국가가 울리니까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그런 장면.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했던 영화 국제시장의 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자, 조선일보가 오늘 화면에서 지난 6일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2015 신년음악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2천여 명의 참석자가 공연 도중 일제히 일어나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뭐 그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영화에서 뭐 그런 장면을 보시고 감동받으신 박근혜 대통령을 이렇게 위해서 일종의 퍼포먼스를 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화평론가인 김성수 씨는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영화 속에서 나오는 그 애국가 울리는 장면, 이 장면 애국가가 울릴 때 부부싸움을 하다가 멈추고 국기대에 경례한 거, 그거는 국가주의에 대한 풍자지 애국심을 어떻게 상징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뭐 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지는 않았지만 예. 영화 소개 프로그램에서 이제 잠깐 봤거든요. 예. 풍자로 보는 게 합당한 것 같던데요. 그런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이걸 애국심의 표현으로 보셨다니 참 이게 어떻게 봐야 될지 웃음만 나옵니다. 아니, 요 공연 때 일어난 것도 일종의 풍자 아닐까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본인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여기 이제 연주 지휘자가 예. 풍자한 것이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보니까. 예. 한겨레 31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사설인데요. 신은미 마녀 사냥의 천박성.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신은미 씨에 대해서 정부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우수 문학도서로 선정한 것을 취소했고요. 또 아울러 신은미 씨를 출국 조치하기로 했다는 뭐 그런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이 강제 출국 방침과 관련해서 한겨레는 이해할 수 없다. 현행 출입국 관리법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국가보안법 위반 등 중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해서 강제 퇴거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으로 볼 때 신은미 씨는 강제 출국당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 보이죠. 사법당국이 신은미 씨를 조사했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신은미 씨의 활동에 국익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 근거도 보이지 않습니다. 공공안전을 해치기는커녕 신은미 씨가 오히려 테러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강제 출국당하면 5년 동안 입국이 금지됩니다. 범죄 혐의도 없는 데다 강제 출국 조처는 이건 명백한 인권 침해 행위라는 거죠. 국가가 나서서 인권을 뒷밟는 것이 지금 이 나라의 현실이다 라고 한겨레는 질타하고 있습니다. 조선동아는 오늘도 신은미 씨 마녀사냥 일조하고 있습니다. 예. 내용도 맥락도 없이 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아까 DDA 궁금해 하셨잖아요. 예. 예. DD는 경영자를 뜻하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A는 조현 A고요. 예, 조양호 회장은 DDY라고 하네요. 예. 예. 네, 조간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DD 킴이었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1월 6일) MBC 뉴스데스크
세월호 사고 이후 생존한 당시 단원고 2학년 학생은 80여 명. 여야는 이들 학생들이 정원 외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피해 가족들의 여론을 수렴한 야당의 요구가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월호 배상보상특별법을 보도하면서 단원고생의 대학 특례 입학을 부각시키고 유가족이 이를 요구한 것처럼 전한 MBC에 대해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시민단체, 언론단체의 항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악질보도 있었는 MBC는 박살내라! 강성남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오늘 정오 서울 상암동 MBC 앞 기자회견에서 MBC의 보도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금 MBC는 무능한 것이 아닙니다. 악의를 품은 보도입니다. 언론이 악의를 가지고 그 역할을 할 때는 그것은 미친 무당의 칼날입니다. 악의적인 언론 보도가 세월호 가족들에 대한 반감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저 사람들의 요구는 특례이고 보상이구나. 그래서 더 들을 이유가 없구나. 만나게 되는 사람들도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보상은 받으셨나요? 기자회견이 열린 MBC 앞은 세월호 가족들이 도착하기 전부터 경찰에 의해 모든 입구가 막혀 있었습니다. 70명 남짓한 기자회견 참석자들을 통제하기 위해 동원된 경찰은 300명가량이었습니다. MBC 카메라는 2대가 동원돼 기자회견 전 과정을 촬영했습니다. MBC 보도 최고 책임자 이진숙 본부장. 그녀는 어디에 있을까? 혹시 참, 우리 뉴스. 시간 지났네. 시청자 여러분, 뉴스와 화제.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마흐디 압둘라 왕자를 저희 뉴스탑에서 단독으로 모셨습니다. 왕자님 안녕하세요. 특종이네 그럼. 아랍 사람? 네, 왕자래요. 왕자가 젊어. 드라마 압구정 백야의 한 장면. 드라마 출연하시느라 바쁘셨나?